오늘 잠깐 20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앞부분 몇 개만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208페이지에 보면 그 아래쪽에 그 공무도 하가 있잖아요. 이 공무도 하가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이고, 뭐 선지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상고시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상고시대, 고조선,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 우리 프린트물 나눠드린 데도 보듯이 상고시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가요. 어떤 분류 자체는 고대가요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상고시대, 고조선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무도화가는 이게 지금 작품으로,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름은 공무도화가인데, 이게 이제 음악, 그러니까 노래 제목, 음악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악곡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악곡명은 공후인. 이렇게. 공후인. 악곡명은 공후인이다. 자, 공후는 뭐냐면, 그, 외국으로 치면 하프 있죠, 하프. 이렇게 줄 튕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 이름이에요. 공후라는 악기 이름인데, 이 공후인이라고 이렇게 불린 거는 뭐가 있냐면, 이 공무도화가가 원래 배경 설화가 있어요. 설화. 그러니까 공무도화가가 나올 때 이게 만들어진 설화. 그러니까 이야기로 전해오던 어떤 전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원래 그 작가, 그러니까 지은 사람, 이 공무도화가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백수광부의 처. 백수광부의 처예요, 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내죠, 아내. 자, 이 사람이 글쓴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 많은 학자들의 이제 통설이에요, 주장. 처.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한 게 아니라 여옥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 같다. 이런 말도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이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백수광부의 아내로 보는 게 전반적인 학계의 통설이다. 이렇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여옥이라는 말이 이 공무도화가가 문제로 나오면 선지에 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 자, 여기서 말하는 백수광부라는 건 뭐냐면 놀고 먹는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광부도 뭐 금 캐는 사람이 아니고 흰머리 미친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흰머리를 한 미친 노인. 저 백수광부라는 뜻이 흰머리를 한 미친 노인.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이게 배경 설화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이 공무도화가의 또 특징이 뭐냐면 전설로 있으니까 이게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이 작품이 좀 신화, 그러니까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것처럼 좀 믿기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담겨 있다. 이 공무도화가에. 이렇게 보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수광부 이 사람하고 그 아내를 뭘로 보냐면 저 남편.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남편은 뭘로 나오냐면 임이라고 나와요. 그 강 건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지은이는 아내인 거예요. 아내가 화자로서 남편을 님으로 설정해서 그 강 건너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남편을 신화적으로 보면 뭐라고 보냐면 주신이라고 봐요. 주신. 그러니까 술 주자를 써가지고 술의 신. 그러니까 왜 백수광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냐면 흰머리를 풀어헤친 웬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옆에는 술통을 들고. 그러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이렇게 배경설화가 묘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백수광부를 주신, 술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이 물에 술 취해가지고 물속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야.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그죠? 그래서 이 아내를 또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물에 빠져 이제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충격에 그 남편이 죽은 걸 보고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무도 하가인데 그때 이 부인이 뜯은 악기가 뭐냐면 요거 공후. 그러니까 공후를 뜯으면서 이 공무도 하가 노래를 지은 거예요. 남편이 죽은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내를 어떤 신으로 보냐면 악신. 다른 말로 하면 음악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음악의 신. 그러니까 남편은 술의 신으로 이렇게 전설적으로 신화적으로 묘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내는 음악의 신으로 이렇게 묘사한 게 이 공무도하가의 어떤 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선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배경적인 설화를 물을 때 그런 걸 또 이해하셔야 되고, 또 어떤 또 학자들은 이 남편이 아내가 둘 다 직업이 무당이다, 이런 설도 있어요. 두 번째 설은. 첫 번째 설은 이 사람들이 술의 신이고 그 다음에 음악의 신인데, 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술에 취해서 물에 빠져 죽은 거고 여인은 그걸 보고 자신이 잘하는 음악 뜯으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 이런 설도 있고, 둘 다 범상치 않으니까 둘 다 직업이 무당이었다, 이런 설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설화를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제 흰머리를 한 이 백수 광부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물가,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있는데 호수 같은 데죠. 강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자, 여기로 이제 이 백수 광부 미친 노인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뭐 하던 사람이 있었냐면 이 배를 수리하던 그 수리공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광리 자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수리공이에요. 수리공. 배를 고치는 사람. 그래서 배를 고치고 있는데 웬 흰머리한 노인이 술병 들고 오다가 여기에서 빠지고, 저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이 광부의 아내가 따라오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근데 임은 빠져 죽었고, 물에 빠져 죽었고, 그 아내가 그걸 보고 슬퍼서 여기서 이제 저 공후 악기 뜯으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리저고가 그 모든 걸 다 목격한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 누구에게 여기 이 여옥이라는 사람, 이 여옥이 바로 광리자고의 아내예요. 아내. 그래서 광리자고가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왜 미친 노인이 하나 물에 빠져 죽고 그 아내가 슬퍼서 그 뒤에서 노래를 부르더라. 그래서 이 여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무 슬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이 여옥도 마찬가지로 공후, 저 음악을 뜯으면서 이 공무도하가 노래를 불렀다. 이게 바로 이 공무도하가의 창작 배경이 되는 설화예요. 설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선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도하가는 배경 설화가 뭐 광리자고 어쩌고 저쩌고 여옥 이런 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 맞아, 저게 근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말했던 주신과 악신으로 뭐 남편과 아내를 또 말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선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또 핵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전문학, 이런 고전시가 같은 건 배경설화가 있는 건 그 배경이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기로 나오든지 아니면 선지에 나오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광리자고와 여옥 그리고 뭐 백수광두를 미친 노인이라면서 표현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공무도 하가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제 심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공무도 하가하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황조가 있죠. 이 공무도 하가하고 황조가는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예요. 황조가. 그러니까 둘 다 연도는 정확하게 뭐 고조선 시대 그냥. 그리고 저 황조가는 고구려 시대인데 그냥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로 황조가나 공무도화가를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시는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감정, 개인의 감정을 이 시에 드러낸 거. 그거를 이제 서정시라고 하는 거고, 뭐 비슷한 말로 서경시라는 게 있어요. 서경시. 이 서경시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영웅의 등장, 이런 거와 관련된 거는 서경시.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이 드러난 게 서정시고, 시에서. 서경시는 역사의 어떤 사건을 다룬 작품 또는 영웅이 등장하는 작품, 그런 것들을 서경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도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서정시, 그 옆에 있는 황조가도 서정시. 근데 그 감정을 드러내는 건 공무도화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황조가는 저 꾀꼬리를 보면서 슬퍼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공무도화가하고 황조가의 차이는 감정을 표출하는 게 직접적이고, 저 황조가는 간접적으로 어떤 대상을 빗대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하고, 또 그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이것도 맞는 말이 돼요. 우의적 표현. 저게 간접적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물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우의적. 그러니까 저 단어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 저렇게 우의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접적 이런 뜻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무도화가에서 중요한 건 어차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의 의미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3단계로,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숨겨진, 좀 심화된 내용인데, 이 물이 갖고 있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로 나뉘는 건 일단 제쳐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파안, 그 다음에 치안이라는 피안하고 잘못 썼어요. 피안하고 여기는 차안, 피안, 그 다음에 차안. 자, 이제 저 피안하고 차안은 불교적인 용어인데 뭐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피안과 차안은 요게 이제 해탈의 경지로 보고, 그 다음에 차안을 현실 세계로 보는 거예요. 자, 이 공무도화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피안과 차안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뭐가 경계가 되냐면 이 물이 피안과 차안을 딱 나누는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이.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에서는 뭐와 뭘로 나누냐면 첫 번째 죽음과 그 다음에 삶.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걸 건너가는 순간 경계점인데, 이 남편이 이 경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피안의 경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 같아요. 죽으니까. 너 가면 죽어. 넘어가지 마.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별과 만남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별과 만남의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삶의 경계가 되는 게 바로 물이다. 그러니까 물이 갖고 있는 이 공무도화가에서는 3단계 그 변화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삶을 나누는 경계, 그 다음에 이별과 만남의 경계, 그리고 그거를 불교적인 용어는 피안과
차안을 나누는 경계다. 그러니까 피한 차안이 문제 선지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등장하면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무도 하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너지 말라고 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그 남편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배경설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아내가 그 남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따라 죽죠? 똑같이 같이 물에 빠져 죽어. 그 설화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그 아내도 남편을 따라서 죽어요. 그래서 다 이제 죽음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 남편을 따라서 죽는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부 종사. 일부 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부 종사는 우리나라 전통적 여인상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적 여인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따라 죽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 종사라는 게 한 남편만 일생에서 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아내가 보여준 건 뭐예요? 남편을 따라 같이 죽은 거. 그래서 일부 종사라는 말도 이 공무도 하가에서 만약에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저 말이 등장할 수 있다. 왜? 지금 화자인 이 아내가 보여준 건 일부 종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따라 죽은. 그래서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 공무도 하가는 잘 이해를 하신 거니까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한자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공무도하 이렇게 시작하는 게 공무도하가밖에 없으니까 한자로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황조가, 자, 황조가도 역시 한자로 된 것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첫 번째 줄에 나오는 황조, 그 한자가 나오면 이거는 황조가예요. 황조가 나오면, 자, 이 황조가는 지은 그 시기가 고구려 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 유리왕이 이 황조가의 화자예요. 화자. 지은이. 그래서 이 황조가도 역시 유리왕이 저 꾀꼬리 보면서 아, 쟤네들은 암수가 다정하게 논이는데 나는 외로이 혼자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유리왕은 사랑하는 님을 왕비,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를 잃어버린 거죠. 왕비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방황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황조, 저 꾀꼬리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외로움이 더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 황조가는 유리왕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서정시인데, 서경시, 아까 말씀드렸던 서경시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영웅이 등장한 거니까 뭐 서경시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말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20페이지 정과정이죠. 정과정. 자, 이 정과정하고 왼쪽 저기 앞에 있는 정석가하고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작품이니까. 자, 이 정과정은 고려가요고, 시대적으로는 고려 소교, 고려가요. 그 다음에 지어진 시기는 1146년에서 50년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1146년경,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정과정이 중요한 건 뭐다? 고려가요는 다 보면 뭐냐면 작자 미상이에요. 미상. 그러니까 지은이가 누군지를 몰라. 그게 고려가요의 특징인데, 유일하게 작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정과정이에요. 정과정. 작가가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작품. 자, 이걸 지은 사람은 정서라는 사람이에요. 정서. 자, 그래서 이 정과정의 정이 뭐냐면 이 정서의 성을 따와서 정을 따왔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뭐냐면 이 정서의 호예요. 호. 그러니까 정과정은 결국 정서, 저 사람 이름이죠. 결국에는 호와 성을 따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과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통해서 작자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은 고려가요에 유일하게 바로 이 작품이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자, 이것도 역시 배경 설화가요. 만들어진 그 이야기가 있는데, 스토리. 자, 이 정서라는 사람은 고려시대에서 이제 아마 인종이었나 누구였나 그 사람이 이제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고려 의종 때 뭘 가냐면 이제 귀양을 가요. 귀양사례를 가는데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뭐 동래인가 뭐 그쪽으로, 부산 동래로 이제 귀양사례를 가요. 근데 왜 가냐면 이 사람이 영모 가담을 했다. 저놈이. 그래서 영모 가담죄로 정서 입장에서는 누명을 쓰고 부산 동래로 이제 귀양을 가게 되는데, 이 영모 가담했다라고 일러 바친 애들이 누구냐면 김존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파가, 이 세력들이 이 정서를 모함해가지고 저놈을 조종해서 내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종을 조종해가지고 간신배들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서는 억울하게 누명을 그렇게 영모 가담했다라는 그 죄를 쓰고 부산 동래로 귀양을 갑니다. 그때 이제 의종이 아유 조금만 갔다 와. 내가 너를 조만간 부르겠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이 반대파 존중이 얘 때문에 이게 힘드니까 나중에 내가 꼭 연락하겠다. 근데 연락을 안 해요. 의종이 연락을 안 하고 소식이 없죠. 그러면서 이제 지은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니까 나의 이 억울함 제발 어떻게 해라. 알아달라. 누가? 의종아. 너 나한테 연락한다고 해놓고 연락도 안 하고 나 지금 몇 년째 지금 귀향하고 있는데 연락 빨리 해야지. 나 억울해. 이런 부분을 이런 감정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정과정이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작자가 드러났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작품이 귀향을 갔죠? 귀향. 그래서 이 작품을 뭐라고 하냐면 유배문학이라고 해요. 유배문학. 왜냐하면 유배지에서 쓴 거니까. 근데 바로 이 정과정이 유배문학의 뭐가 되냐면 첫 작품. 첫 스타트를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자로는 효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타트. 그러니까 유배문학의 첫 시작을 알린 작품이 바로 이 정서의 정과정이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유배문학의 효시, 선지에 나오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과정은 또 역시 뭐냐. 의종에게 나는 진짜 너에 대한 충성 변함이 없다. 나 지금 억울하게 있지만 나 임금님 생각하면서 당신이 잘 되시기를 바란다. 바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충신 연주지사.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의종에게 또 억울함을 호소하는 나는 아직도 당신께 충성을 바치는 신하다. 그래서 충신 연주지사. 문학 충신 연주지사. 그러니까 임금에게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고 난 여전히 충신으로 남겠다. 이런 작품에 역시 또 이 정과정은 뭐냐? 스타트, 효시예요, 효시. 그래서 유배문학의 첫 작품, 그 다음에 충신 연주지사의 첫 작품이 바로 이 정과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신 연주라는 건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런 거예요. 충신이 임금을 사모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게 충신
연주지사. 그래서 충신 이 연주지사는 나중에 정철의 삼위인곡하고 송미인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충신 연주지사의 대표작을 뽑으라면 이 정과정, 그 다음에 정철의 삼위인곡, 송미인곡 이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철이 삼위인곡과 송미인곡도 역시 충신 연주지사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같이 한번 그럼 이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님을 그리워하면서 운이 나니, 그러니까 울면서 지낸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님이 누구예요? 의종이죠, 의종. 연락한다면서 연락도 안 하고 그 의종. 산, 접동새. 자, 접동새 동그라미. 자, 이 접동새가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접동새 난. 난이라는 건 나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은 정서, 화자 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접동새 나와 이슷하요이다. 비슷하다. 저기 지금 산에 있는 저 접동새가 나랑 처지가 비슷하다. 신세가 비슷하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 접동새. 일단 첫 번째로 저 접동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접동새를 또 어떻게 부르냐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두견새. 두견새.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촉도. 귀촉도. 그 다음에 소쩍새. 그 다음에 다른 작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규. 자규야 알야마는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 잘 유명한 단어는 아닌데 불, 여, 귀.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접동새의 다른 이름이 소쩍새, 두견새, 불력이, 자규, 귀촉도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이 이름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두견새는 또 진달래꽃. 진달래꽃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두견화예요. 두견화. 이름이. 그러니까 두견화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접동새는 뭐의 상징? 어떤 거의 심볼이냐면 우리나라 정서상 이 한을 상징하는 새예요. 꽃은 진달래꽃이고 한을 상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김소월 시인의 그 소재도 뭐예요? 이별의 한을 말할 때 진달래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두견화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접동새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서 나오면 무조건 한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정과정에도 나오지만 또 역시 진달래꽃을 쓴 그 김소월의 또 시가 뭐 있었어요? 접동새가 있었죠? 접동새. 근데 이 접동새는 또 역시 접동설화가 있었죠. 그죠? 계모한테 누나가 그냥 맨날 시달려가지고 일찍 죽고 동생들 보고 싶어서 밤마다 쳐다보던 그 접동새. 그죠? 그러니까 한의 상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름이 저렇게 더 5가지가 더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접동새는 이 화자에게 뭐냐면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고, 감정이입의 대상이요, 더 크게 보면 객관적 상관물, 그 다음에 이걸 한자성어로 하면 동병상련이 되는 거죠. 동병상련. 동병상련. 그러니까 처지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같은 처지에서 느낀다. 동병상련이죠. 자, 그 다음에 아니시며. 자, 여기서 말하는 아니시며라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다? 이 존중이 이놈 파들이 나를 뭐 했던 거? 모함한 거. 이놈이 뭐 했냐면 이 사람이 저 정서를
모함해가지고 영모 가담죄로 묶어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귀양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의 모함이 사실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니시면은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임금님. 이거 말하는 거예요. 거칠으신, 이 거칠으신은 거짓임을. 그러니까 저들이 했던 저 모함이 거짓임을 이런 뜻이에요. 사실이 아니며 거짓임을 달. 여기서 말하는 이 달은 것을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것을, 뭐뭐 것을. 것을. 자, 그러니까 거짓인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앞문장하고 같이 이어보면 그런 모함, 저들이 했던 모함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인 것을 아으. 감탄사죠. 감탄사, 조흥구, 뭐 여음구 이런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감탄사, 조흥구, 여음구. 자, 그 다음에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자, 두 번째로 이 작품에서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건 잔월 효성이에요. 자, 이것도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접동세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처지라고 해서 똑같은 한을 설명하는 거였고, 나랑 지금 접동세가 처지가 참 불쌍하다. 누명 쓰고 한을 맺혔다. 이런 뜻으로는 접동세가 쓰이는 거지만 여기에서의 이 잔월 효성은 그게 아니라, 자, 여기서 뜻은 이거예요. 잔월은 지는 달. 그러니까 달이 떴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는 달. 그 다음에 효성은 뜨는 별이라고 해서 샛별이에요. 샛별. 자, 샛별은 그 우리 금성, 그 우주에 있는 금성, 그 금성의 순 우리말이 샛별이에요. 샛별. 근데 저게 맞춤법으로는 새벽별이라고 하면 틀려요. 새벽별이라는 말은 저 샛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샛별이라고 해야 됩니다. 샛별. 순 우리말은 샛별. 새벽별은 맞춤법에 어긋나요.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샛별이 맞고 금성을 말할 때 새벽별은 아니다. 샛별, 샛별. 자, 그러니까 지는 달, 하늘에 붕 떠가지고 밤새 비추고 있는 이 달하고 샛별은 뭐 금성은 늘 있죠, 그죠? 낮이 밝아도 뭐 걔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정서, 화자인 나를 뭐 해주는 애들?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걸 아는 애들. 왜냐면 쟤네들은 늘 보니까. 하늘에 늘 떠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진짜 정서가 저렇게 영모에 가담했는지를 아는 애들은 쟤네들이에요. 잔월 효성. 근데 쟤네들은 알죠? 누명을 썼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서가 결백하다라는 걸 아는 존재는 누구다? 잔월 효성이다. 정서가 결백하다라는 걸 아는 존재는 잔월 효성. 그러니까 결백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내내 떠 있는 애가 내 결백함을 압니다. 임금님. 모함이 거짓이에요.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월 효성이 아시리이다.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넋이라도,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넋이라도 님을 한대, 한대라는 건 함께요. 함께. 함께.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녀져라. 녀져라는 모시고 싶다. 모시고 싶다. 그리고 아으. 감탄사, 조음구, 여음구. 자, 넋이라도 나는 님과 함께 모시고 싶다라는 거니까 한자 성어로는 일편단심. 일편단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당신에 대한 충성이 어떻다?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신, 연주지사로 봐야 된다는 거죠. 벽이시더니, 자, 벽이더시니는 우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기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김존중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그렇게 계속 우기는 애 뉘럿이 누구냐? 의종에게 묻는 거죠. 나를 자꾸 지금 저기 중간에서 나에게 모함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애들 누구냐? 과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환자는 과. 여기서 말하는 과는 잘못을 말하는 거죠. 잘못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그죠? 결백함을 주장하는 거예요. 난 진짜 깨끗해. 나 잘못도 안 했고
진짜 억울하다. 나 자꾸 모함하는 애 누구냐. 잔월 효성이 나를 안다. 내가 결백하다라는 거. 그런 뜻이죠. 자, 무렛 이거는 사람들의 말이 신되어 이거는 참소. 사람들의 모함,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함한 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스르뿌디어 이거는 슬프다. 아으. 님이 나를 하마. 하마는 벌써예요. 벌써 잊으시니까 잊으셨습니까? 님이 그러니까 의종이 나를 임금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지가 나 귀양 보낼 때 약속했잖아요. 그죠? 다시 돌려오겠다고. 근데 연락이 없어. 그래서 이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소. 자, 아소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이 아소는 우리 지난번에 그 향가에서 배웠던 아으. 자, 이런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낙구라고 했죠? 원래는 9번째 줄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고려가요는 원래 이런 특징이 안 나타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낙구가 쓰였다라는 건 이걸 통해서 이 정과정이라는 작품은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어떤 때 만들어진 거? 과도기 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아직도 향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작품에는. 고려가요면 향가의 특징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다른 작품에는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른 작품에서는. 근데 이 작품만은 향가의 특징인 낙구가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향가에서 고려 소교, 고려 가요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때 향가의 영향을 아직도 받으면서 지어진 작품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구분이 바로 이 아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향가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향가 계통으로.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의 정과정은 향가 계통이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었으니까. 과도기적 작품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마 도람도르샤. 자, 도람도르샤라는 건 돌이키사 이런 뜻이에요. 니마 다시 돌이키사 괴오쇼셔. 자, 옛날 고전문학에서 괴다라는 건 다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괴다는 다 사랑하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나를 사랑해 주소서 이런 뜻이죠. 나를 사랑해 주소서.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주제가 임을 향한, 그러니까 임금을 향한 충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임금을 향한 충절. 임금을 향한 충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정과정이 어쨌든 중요한 작품이고 이게 보니까 서울시에도 엊그제 본 서울시 그 작품의 이 정과정 문제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공무도하고도 나왔고 그 다음에 황조가도 나오고 저기 뒤에 제망매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고전문학이 많이 나오긴 했던데 어쨌든 배운 부분에서 나왔는데 결국엔 그런 문제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물에 대한 3단계 그것도 물어보는 작품 그런 문제도 있긴 했더라고요. 7급, 9급 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고전문학에서는 이 계통이나 특징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 중요한 포인트 이 부분들만 잘 기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로도 분명히 나오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도 봐야 된다. 고대가요 같은 거 한자로 되어 있는 건. 자, 그 다음에 상저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상저가나 그 밑에 있는 사모곡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좀 뭐 중요한 부분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역시 둘 다 작자는 알 수가 없고 자, 위에 말하는 이 상저가 할 때 저 저자가 뭐냐면 방아예요. 방아. 그 우리 떡방아나 뭐 쌀 빵 굴 때 하는 방아. 절구공이 이런 뜻도 되고 그러니까 서로 방아를 찧으면서 뭐 한 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방아 찧으면서 노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방아 찧는 건 결국 뭐예요? 일이죠? 일이야, 일. 그래서 이런 작품들 일하면서 그 근심, 일하면서 힘든 거
스트레스 좀 풀려고 이렇게 노래 작품으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노동요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요. 노동하면서 부르는 거. 그래서 노동요. 고려 가요이면서도 노동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들그동. 자, 이거는 이제 덜커덩. 그러니까 방아 찍는 소리예요. 방아 찍는 소리. 덜커덩. 의성어죠. 의성어. 소리를 문자로 표현한 거니까. 방해나, 이거 방아요. 방아. 방아나 디허 찌어. 방아나 찌어. 희애. 이 희애는 감탄사 조흥구 여음구예요. 감탄사 조흥구 여음구. 감탄사 흥을 돋운다 해서 조흥구. 그 다음에 여음구. 이것도 역시 흥을 돋우고 여음, 음율, 은율을 나타내는 거. 개우준 밥이나, 여기서 말하는 개우준은 거친 또는 진밥을 말하는 거예요. 진.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밥이 맛이 없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거친 밥이나 지어 희애. 그러니까 또 한숨, 감탄사. 아버님, 어버님께 받잡고 희하에 또 감탄사예요. 희하에도. 자, 여기서 받잡고의 저 잡자. 이 잡자는 객체 높임법이에요. 객체 높임법. 여기에서 잡은 객체 높임. 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바친다라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 화자의 효심이 나타나는 거죠. 효. 지 안 먹고 먼저 부모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언제 먹냐면 부모님이 다 드시고 남것이든, 그러니까 남기시면 내 먹으리, 내가 먹으리. 희하에 희하에. 이것도 감탄사고요. 자, 그러니까 남기시면 내가 나중에 먹겠다라는 거니까 역시 이 사람의 효심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제는 촌부. 촌부의 효심인데요. 이 촌부라는 건 시골 남자 이런 뜻입니다. 시골 남자. 촌부의 효심. 촌부의 효심. 그래서 뭐 효도와 관련된 한자성어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모곡 고려가요. 자, 사모니까 딱 봐도 생각 사자에 어머니 못자니까 누구를 생각해? 어머니 생각 하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사모곡이죠. 자, 이 작품은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지금 보면 호미하고 낫이 등장하는데 둘 다 농기계예요. 농기계. 농기구. 호미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호미고 우리가 손에다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뭐 작은 꽃 같은 거 심을 때 이제 호미를 쓰는 거고, 낫은 한 이만하죠. 그래서 이제 벼 같은 거 벨 때, 풀 벨 때 쓰는 게 낫이고. 자, 근데 이 작품은 특징이 뭐냐면 호미와 낫을 뭐 하고 있냐면 대조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호미는 누구를 닮았다고 하냐면 아버지와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낫은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도 역시 뭐 한다? 대조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고, 그리고 결국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중에 누구를 더 이 화자가 생각하냐면 어머니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어머니.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자, 대충 빨리 읽어보면 호미도 날이 있지만 이 뜻이에요. 자, 호미도 날이 있어요. 그죠? 근데 호미는 기능이 뭐냐면 풀을 깎고 베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쟤는 땅 파는 거지. 근데 날은 있어요. 그래도. 그러나 나처럼. 자, 밑에 두 번째 줄은 나처럼이에요. 나처럼. 방금 요 그려드렸던 낫.